저는 지금 최근에 중시가 빠져야 되고 조정받을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 좀 있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쯤이면 조정받는 게 정상인데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올려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당황하거든요. 사실 이제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단을 견고하게 하는 그게 곧 상법 개정,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본질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평가를 받겠다라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 이게 외국인들한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장은 생각보다 강할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 상향하면 얼마까지 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유는 뭔가요, 대표님? 삼성전자가 시총이 350조. 네, 그러면 우선주까지 합치면 400조 조금 넘을 거고요. 네, 우선주 빼고 목표입니다. 하이닉스의 목표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보겠는데요. 관세 노이즈가 있는 상황인데도 코스피가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유동성 장세구나를 느낄 정도로 오늘 장을 지켜보면은 그 장중순환매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조선이 오르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서 보면 조선은 빠지고 다른 게 올라가고 또 다른 게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밀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섹터가 움직이고 굉장히 회전이 빨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오늘 우리 증시에서 보면 오전에는 외국인들이 좀 팔았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사는 강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했고 오늘 옵션 만기인데 사실은 포지션으로 봐가지고 크게 못 오를 거라고들 봤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올려버리는. 그래서 이게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좀 살짝 걱정이 될 정도로 강한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동성 장세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이렇게 분석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에 어느 정도에 지금 와 있다. 이제 뭐 초입이냐,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전략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꼈던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90년대 초반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꽤 오래 있었으니까 유동성 장을 꽤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유동성장은 그 펀더멘탈보다는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돈이 풀리면서 크게 움직이는 패턴이었는데 지금 유동성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유동성이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이탈했던 자금들이 외국 자금도 일부 들어오고 있고 국내 자금들이 또 특히 예탁금이 급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 유동성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주식하게 되면 항상 저평가라고 얘기하면서 저평가의 이유가 분단 이슈가 있고 뭐 대주주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기업 투명성 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그 저평가 요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를 갖다가 이번에 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해서 껍질을 까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끄집어내겠다라는 거가 지금 현재 정책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기존 유동성 장세하고 비교해보면 별로 큰 이슈가 될 만한 게 없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하방이 계속 올라오는 하방의 리스크를 갖다가 제어해줘가면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사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중시가 빠져야 되고 조정받을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 좀 있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쯤이면 조정받는 게 정상인데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올려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당황하거든요. 저도 몇 개 지금 당한 게 있긴 한데 이제 당황을 하는데 사실 이제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단을 견고하게 하는 그게 곧 상법 개정,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본질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평가를 받겠다라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 이게 외국인들한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버렸잖아요. 알아서들 하세요 해버리니까 외국인들이 당했다 싶으니까 이제 빠져나갔는데 이번은 아예 이제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한 번 당했었지만은 지금 일본을 통해 가지고 경험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학습된 경험이고 더군다나 지금 달러가 뭐 다시 일부 강세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기조적으로는
탈달러 현상이라는 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산이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이 결국은 다른 통화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통화를 받게 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유동성 보강 여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한 번 더 시장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장은 생각보다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앵커님은 네.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에. 제가요? 원래 많이 나오십니다. 깜짝 아까 무슨 뉴스 보다 보니까 네. 알고리즘에 또 우리 지적 앵커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야 이렇게 열심히 하기보다 주식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방송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대표님 아니에요? 대표님은 24시간 하실 것 같아요. 건강을 염려하셔야 할 정도로. 주말에 라이브 죄송합니다. 방송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로 개설하셨죠? 네. 혹시 대표님 네. 스토킹 하시는 건 아니시죠? 서로 그런 사이입니다. 네, 서로 챙겨주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발하겠습니다. 아니야, 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정도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고귀한 일 하셔야죠. 저같이 이제 열심히 바닥에서 박박. 저도 김민수 대표님 방송 보면서 공부합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럼요. 부끄러워라. 오늘 압축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앵커님 주식 하세요? 주식 하긴 하죠.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네. 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는데 노동소득과 네. 이제 금융소득이 같이 콜라보가 되면은 참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이사님도 세전작이다. 그러면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여쭤봤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장 보면서 저도 원래 만기일 날은 좀 물량 좀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훅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정부가 목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목표를 딱 벌써 이제 제가 그냥 설마 코스피 5,000위원회 그런데 정부는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목표를 딱 주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래놓고 그러면 아예 위원회가 그렇게 안 나왔겠죠. 차라리 그냥 증권 활성화위원회. 그렇죠. 이름이. 증권 주식 부스트업 위원회 이런 쪽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대충 그래도 5천을 어떻게 계산했겠습니까? 대충 PBR에서 6년쯤 가게 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목표에 따라서 이제 차곡차곡 실행하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장도 처음에는 이제 설마 그냥 되겠어 한국 증시 알잖아 이랬던 사람들이 잠깐만 이거 이런 쪽의 느낌이 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동시효과에 좀 알만한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아직 거기까지 안 옵니다. 대형주는 동시효과에 불을 뿜었어요. 동시효과에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에서 들어도 되나 싶긴 한데 그것까지 반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쭉 움직였는데 그러면 넥스트레이서는 당연히 그거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안 빠져요. 동시효과에 쭉 올리는 거를 그게 크게 아까 뭐더라? 하나만 좀 너무 급하게 올리는 건 좀 SK 이노베이션인가? 그것만 좀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그대로 올려놓고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올려놓고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쭉 그러고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시장 강하다 그러면 그동안 강했던 조방원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핵심은 그동안 안 간 거 좀 쉬었던 거 거기가 포인트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번 또 기준 하나가 저평가 PBR 싼 것들 요즘에 하나생명 왜 이렇게 올라가요? 어제 한 의원님한테 그렇게 여쭤봤더니 모른대요. 근데 모르는데 딱 보는 거 하나 수치가 PBR 0.2배. 0.1에서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0.1은 좀 심하지 않았나요? 진짜 심하네요. 이게 이제 맞물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싼 거 그리고 또 소외된 거 이런데 딱 보면 포커스가 대형주급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쫙 돌아서 거기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움직였던 조방원이 좀 못 갔다. 또 이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순환이 계속 되면서 자꾸 이제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임해 받는 섹터 이렇게 몇 개를 정해가지고 그냥 쭉 끌고 가는 게 낫지. 요건 하고 하다가 많이 오르면 좀 줄였다가 다시 샀다가 계속 쭉 끌어가는 게 낫지. 이랬다가 자 오늘은 뭐가 될까? 그동안 안 갔던 거니까 요거 살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히려 집중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한 종목으로 2, 3일 동안 해서 집중해서 그걸로 수익 챙길 거야 라고 하는 쪽들은 오히려 지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가 자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집중 매수해야 돼라고 하는 건 핑계고요. 네, 그것도 섹터 좀 9에 조금 보셔가지고 요거 아직도 저평가인데 아니면 요거 아직도 좀 올랐지만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섹터 몇 개 구분해 놓고 그렇게 좀 끌고 갔다가 또 줄였다 내렸다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안 간 것들이 이제 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바이오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바이오 이게 그동안 안 가서 간 건지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 증시에서도 바이오가 약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좀 돌았어요. 네. 우리는 왜 이러지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연준의사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었지만 그 안에서 110억 불의 유동성이 풀렸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시중 유동성 이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채권 시장 이슈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네들 긴축한다고 그러고 뭐 큐티한다고 하면서 돈을 또 풀었단 말이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의사록을 보니까 이제 트럼프 라인은 당연히 이번 달에 해야 된다. 이제 연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는데 파월도 조금 이제 안 돼. 이건 아니고 애매하게 좀 돌아서는 분위기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사실은 지금 집값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자산들 탈달러화 현상 나오게 되면 그 돈이 돌잖아요. 돌게 되면은 이제 비달러 자산 쪽에서는 금리 인하의 여력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린 거고 국장에서는 오늘 사실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난리가 났거든요. 네. 내용이 저는 그 내용이 뭐 에러를 한 것도 아니고 일종의 세미나 비슷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가지고 그렇게 급등을 하는 게 맞아 싶은데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수급을 보면은요 리가켄바이오가 최근에 꽤 많이 기관의 쪽 특히 이제 기관 쪽 섹터에서 좀 들어온 게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특허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노이즈가 나오니까 이제 확실한 걸 갖고 있는 기업. 거기에다가 에로와 관련돼 있는 기대감이 큰 기업들. 여기에 더해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거래소 이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요.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일단 그 시장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지금 알테오젠이 거래소 들어가게 되면 바로 패시브 자금 들어올 게 상당히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니까 이제 그쪽에서 불을 확 뿜어버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을 사실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계속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도 바이오는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하루의 이슈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던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된다든지 또는 지금 에로는 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주가가 막 이렇게 고공해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임상 데이터라든지 그동안 회사가 소통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버리면 여기다가 또 오늘 쌈바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뭐 예고하듯이 뭐 그거 나오면서 또 주가가 확 올랐었죠. 이런 것들 자체가 거기에 또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못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찐따였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외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트리거만 생기면 지금 불이 붙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도 그렇게 보세요? 바이오 이제부터는 확실히 좀 봐야 한다. 제가 최근에 바이오는 갖고는 있는데 좀 줄여놨었어요. 왜냐면 금리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금리가 안 떨어지는데 어제 한 10년물에 한 2% 가까이 떨어지는 거 보고 아이고 이런 바이오구나. 어제 보니까 또 XBI 그 미국의 대표 ETF 이게 201선을 다 푹 올라오서 보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좀 줄인 거 다시 채워놓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리가캠을 안 사. 리가캠 빼고 나머지 그렇더라고요. 대표님도 이러실 때가 있군요. 아예 그게 한 섹터다 보니까 뭐 다른 거 체크하고 또 단타도 좀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아침에 할 거 딱 보고 봤더니 리가캠 혼자 이렇게 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젠데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서 그냥 뭐 있는 거 없었으면 그거라도 쫓아갔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좀 또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바이오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이제 대표 플랫폼과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뭐 당연히 돌아가는 건데 그동안에 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쩌리? 뭐라고 하셨는데? 소외 종목이야. 진다. 네. 예. 네. 계속 졌던 종목들. 네. 네. 그냥 강강 쳐. 그래서 진다라고 했던 종목들. 네. 이런 종목 중에서 아직 그렇다고 모멘텀 없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유한양행 뭐 이런 것들 이제 막 횡보하다가 이제 고개 막 아이고 으쌰하고 이러는 이런 종목들 또 뭐 바팜, SK 바이오팜 얘들마다 예약은 돼 있는데 2분기 관세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성격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일단 뭐 돌아가야죠. 이것도 돌아가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코스피가 가면은 코스닥도 좀 격차를 좁히겠네라고 하는데 아직 코스닥이 800도 못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격차를 메울 때 그러면 주도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바이오 혼자 가가지고 이걸 메우겠느냐? 그럼 또 같이 이제 친구들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가야지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짜웃게 되거든요. 이런 거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될 때 그 섹터가 과연 이제 뭐가 될 것이냐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 전통적인 2차 전지 이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얘기를 못 드리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냥 박스권이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혹시나 그럼 그건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가 뭐가 될까 또 보완해 가는 작업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로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반도체 사이클. 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다르다.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4조 달러를 넘었고요.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한국은행이 뭐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한국은행이 이런 것도 하네요. 네. 뭐 산업 무슨 보고서 뭐 하면서 이렇게 가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 나올 때 보니까 좀 작정을 하셨네요.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좋게 다른 겁니까? 나쁘게 다른 겁니까? 좋긴 좋은데 네. 그러니까 딱 해당되는 게 있고 우리 반도체가 해당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보니까 그거 좀 체크 잘해라 뭐 이런 내용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한국은행의 반도체 얘기가 나왔을 때 2000년도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밀레니엄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 반도체가 사이클이 6개 순환을 거쳤대요. 근데 5번째는 거의 다 순환기 쪽으로 그러니까 수축과 확장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한 3, 4년 정도 들어왔는데 이번 확장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게 지난번에도 왜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나오면서 디램 사이클에 대해서 그들은 반박한다. 이거 잠깐 올라가는 거다 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한국은행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그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 같고 대부분 CT도 그래요. CT도 지금 요즘 메모리 사이클은 당연히 AI가 커지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나오는데 모건 스탠리는 아직도 안 바꿨습니다. 해봐야 2, 3분기까지 갔다가 다시 바닥 짚고 내년 1분기? 뭐 2분기 상반기까지 가야 턴이다 이런 쪽으로 약간 단기 랠리를 정당화하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은행은 또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요 얘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에서 일반 기업으로 AI가 그럼 일반 기업에서 국가로 그러면 이게 AI 저변이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또 있죠. 개인도 빠졌습니다. 이제 확산이 돼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빅테크 뭐 KPX 투자 그거 증가율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AI 인프라는 당연히 높은 증가세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지금 품목별 수출 추이를 2년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전체는 플랫한 쪽인데 지금 반도체는 돌아갑니다. 근데 HBM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 뭐 이게 이런 게 나온 거죠. 좀 약간 좀 주춤했다. 이때 같은 경우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하반기 때 작년 하반기 때 KPX 투자 조금 주춤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좀 슬로우하게 나왔던 거고 네.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블랙웰 시리즈 가지고 속도가 안 해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상 없어 라고 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대로 올라오는 거고 그럼 이 속도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블랙웰 다음 루빈 이상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대만 쪽에서 AI 서버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 났어요 거기는요. 예, 우리 이렇게 좋을 텐데 하고 보여주는 6월달에 뭐 130% 늘었는데요. 뭐 매출이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감이 쫙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제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제 요 과정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폰 출시하면서 나왔던 사이클, 스마트폰 이제 갤럭시가 받고 나온 사이클,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죠.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 과정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나오는 과정들, 코로나 과정 보게 되면 이때 봤을 때 일반적인 사이클보다 어떤 기술의 혁명이 가져와서 나오는 사이클들 있죠. 이게 훨씬 더 가파르고 큽니다. 근데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길고 이게 지금 사이클로 보게 되면 이때가 46개월이었고요. 지금 이제 20개월, 약간 2년 정도쯤 사이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넘은 상황 쪽에서 이게 확정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 생각보다 더 간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한국은행의 입장이고 솔직히 이게 맞는 거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면 제일 늦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늦었지만 강하게 이제 쭉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동안 가거든요, 이것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아까 제가 개인 소비자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게 소비자용 AI 기기가 뭔지 아직 모르겠다. 이게 미지수다.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더 폭발, 거기다도 뺐습니다, 제가. 너무 자극하는 것 같아서. 예. 더 많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그러니까 아니면 또 AI 기기 요즘 열심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스마트 글라스? 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안착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AI가 연결되는 또 디바이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HBM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온디바이스 AI도 결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확장폭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들어간 단어 잘 보시면 됩니다. 네. HBM, 네. 온디바이스 AI 네. 이런 쪽들. 예, 여기서 지금 내가 반도체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까운 종목들이 있나 없나. 또 물론 요즘 HBM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어요 지금요. 뭐 한번 올라갔다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희망을 가진다 그러면 이쪽에 키워드는 거기 맞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고 하방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네. 하방 리스크는 관세. 이달 말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그 선생님 마음이고요. 네. 예, 그 치킨 이런 네. 타코 선생님 마음이고요. 네. 네. 근데 관세가 이제 뭐 지금 뭐 의약품 관세처럼 막 200% 막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하기에는 그러면 산업을 완전히 죽일 텐데 그 미국이 이제 막 커야 될 지금 AI 쪽을 연결시킨다 그러면은 과연 반도체를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쪽도 나오게 되면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와 미국으로 들어와라고 하면서 당근 대신 채지 이러면 뭐 또 모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 또 마이크론 그러니까 미국 중국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요즘 보게 되면 삼성은 잘 못하는데 마이크론은 많이 좀 열어줘요. 근데 그게 진짜 기술력 차이가 있어서 아니면 삼성은 못하는데 마이크론만 하는지 저는 이런 것 같지 않고 약간 좀 이런 논리들 예. 미국 이게 포옹하는 느낌 이런 정도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지금 잘못하게 되면 요거 여기서도 이제 HBM도 다 뺏기고 예, 또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메모리 쪽의 D램도 다 뺏기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한국은 메모리의 강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즉 JAL 잘해야 된다. 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로 또 전력 수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AI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다가 갑자기 대규모 정조사태 한번 딱 나온다.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전력 수요 같은 경우도 같이 받쳐줘야 된다. 그러면은 전력기기 사면 되나요? 네, 아무튼 이런 쪽에서 이제 받쳐주는 것도 있고 있어야 사이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한국은행 보고서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들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 중에 AI 산업부터 전력까지 얘기해야 되는 질문이 몇 개인가 보니까 5개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빠른 속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지금 AI 산업이 다시 너무너무 핫하고 그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요거의 의미부터 우리 전력산업까지 가려면 5가지를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사님. 와, 엔비디아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 이거 AI가 정말 한국은행이 얘기한 걸로 보면은 아직도 이제 중간 좀 지나간 거예요. 네. 아직도 투자 기회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엔비디아가 고점이 150불이 안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70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의 근처 와 있는데 그걸 넘어서기 그러니까 150불을 다시 돌파해가지고 신고가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AI에 대한 의문이
그동안 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의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꺾이는 거 아니냐 했던 우려했었던 부분들을 갖다 극복해냈다는 거잖아요. 극복하게 된 배경을 보면 소위 말해서 소브린 AI 여파, 그러니까 뭐 중동 지역 가가지고 물건 팔고 막 이제 했잖아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빅테크가 연초에 이제 26년 예상했었던 것들이 뭐 11% 성장, 12% 성장 얘기했었는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성장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셨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 주가 뭐 4조 달러가 의미가 있다기보단 저는 지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AI의 어떤 새로운 성장 사이클의 어떤 그림이 시작이 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우연이 아니죠. 사실 우리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못 움직이다가 갑자기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아니 목표가를 엄청 많이 올렸더라고요, 증권사들. 굉장히 급하게 올라온 것도 희한할 정도로 그거 20만 원 근처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숨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뭐 상법 개정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막 텄잖아요. 근데 그게 튀어 올라갔었던 게 뭐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이 AI 쪽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은 그때 전후부터 시작해서 고점 돌파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AI 쪽 산업의 어떤 확장성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고,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AI에서 메인스트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도체 기업하고의 주가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럼 자연스럽게 SK 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얘기를 좀 더 해봐야겠네요. 네네. 지금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오늘 종가가 29만 6,500원이에요. 제가 불과 2년 전에 SK 하이닉스 20만 원만 얘기해도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이제는 30만 원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30만 원은 이제 너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지금 목표가 상향하면 얼마까지 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유는 뭔가요, 대표님? 그런 걸로 저 같은 잔잔바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시총이 350조. 네, 그리고 우선주까지 합치면 400조 조금 넘을 거고요. 네. 네, 우선주 빼고 350조. 362조 원이네요. 오늘 종가로요. 네. 삼성전자. 네. 360조. 네. 네, 360조. 네. 목표입니다. 하이닉스의 목표입니다. 네. 하이닉스가 지금 216조 원이에요. 앞으로 근데 360조가 목표다. 50%는 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냥 거기까지만. 제 마음속의 목표가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대가려고요. 그러면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시장의 중심이잖아요. HBM에서. 지금 HBM4까지 물론 이제 마이크론 들어온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마이크론 들어와서 뭘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아직 격차나 아직 그걸 계산을 잘 못하고 있어요. 루빈 시리즈로 갔었을 때 거기 들어오는 용량과 그럼 Q가 확 늘어난 것과 P는 지금 전에 시리즈부터 블랙홀 시리즈부터 계속 올라왔던 ASP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간다면 2027년에 수익이 얼마나 날까요? 요거를 그때 대충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제가 왜 350조가 어려운 수치가 아닌지는 대충 이해는 되실 것 같지만 예. 그냥 그렇게 마음속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냥 갖고 있거나 이제 눌리면 그러면 또 조정 나오게 되면 또 살 수가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왜 시키셨어요 이런 거 무섭게. 아니 투자자들은 정말 시총 1위가 바뀌는 걸 이제 내가 직접 보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AI, 반도체, HBM 얘기 다 하고 있는데 TSMC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2분기 매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이사님께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이제 TSMC 하면 우리가 이제 관련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국내에서는 하지만 사실상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TSMC가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수혜를 받는 쪽은 없어요. 관련주 해가지고 엮이는 거 정도일 뿐이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걸 방증해 주는 거고, 네. TSMC의 독주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환차손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에 대한 그림을 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18% 정도 환차손 감안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른, 뭐 지금도 차원이 달랐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만 계속 경쟁자라고 했었던 거 같고 사실상은 이전부터 차원은 달랐었던 것 같은데 이제 TSMC의 어떤 넘사벽의 어떤 그림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은 결국 삼성이 잘하는 수밖에 없는데 좀 최근에 보면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지금 이제 나노 경쟁 안 하고 2나노 집중해서 6개월 내에 승부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마 빅테크 수주권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내에 최대한 빨리 수율 높여가지고 그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가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삼성도 조금 숨 쉴 틈 그러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파운드리 쪽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사실 TSMC를 보면서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TSMC 쪽이 이번에 보니까 그 펜토초라고 하던가요? 네, 뭐 펜토초.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 장비업체 그 전부터 말이 좀 나왔었던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쪽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그쪽은 이제 당연히 또 TSMC하고 관련이 될 테니까 거기다가 또 심하게 아니라 거기다가 보니까 거기가 또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는 이제 하이닉스만 외에는 딱히 많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EUV 관련된 거 몇 개 빼고는. 근데 EUV 내에서도 보니까 포토레지스트 잘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여전히 또 그러고 있긴 하던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소부장 쪽에서도 보면 주가가 굉장히 강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 월비스 월덱스요. 월덱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도 제가 그 이름 네. 월덱스. 그다음에 이제 보면 ENF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네. 그리고 뭐 이런 회사들 이제 하나씩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반도체 쪽으로 할 때 조금 시선을 좀 넓혀도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맨날 TSMC 관련주 해가지고 투자 아이디어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A직업체 갖고 있어봤자 그게 얼마나 매출을 하고 뭐 얼마나 저거 된다고 사실 전 그건 테마주로밖에 전 생각이 안 돼서. 예. 네. 그럼 대표님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제 기업을 소부장. 실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HBM 쪽에서 소부장은 SK 하이닉스만 가는 것 같고 소부장은 그렇게까지 뭐 약간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초기에 너무 밸류를 많이 끌어와서 그렇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막 움직일 때 거의 프리미엄 독점 프레임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많이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경쟁자도 생기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실적 돌아가는 거 확인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항상 초기에 뭔가 이제 벌어질 것 같을 때 그 막 끌어오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벌어진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실적 나오게 되면은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긴 할 텐데 예전 수준까지 막 끌어온 것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실적 좋아서 움직이는 정도까지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움직일 겁니다 분명히. 네. 왜냐면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 플레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게 뭔가가 필요해요. 항상 그리고 새로운 거에 그러면 HBM3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HBM4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는 다이싱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자르는 게 다 바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웨이퍼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레이저를 쓴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부터 이오테크닉스가 하이닉스도 우리 거 쓴대라고 하면서 근데 거기 쓴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추적해보게 되면 이오테크닉스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데 그게 그 펜토초 레이저로 뭐 자른다 뭐 그 얘기 그쵸. 그 회사죠. 근데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원래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걸 쓸지 아니면 이오테크닉을 쓸지 모르는데 시장 먼저 이렇게 훅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염두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국산화를 통해서 벤더는 또 이렇게 다양하게 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계속 디스코 거 쓰다가 일본의 디스코 거 쓰다가 이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우리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오테크닉스는 그냥 삼성전자 향이라고 생각했던 게 문호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아마 오늘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지금 편하게 그러니까 요즘에 그 아주 작은 조목 중에서 무슨 자사주 갖고 있는데 워낙 유통 잘해서 뭐 메커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자사주 메커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유통하는 회사인데 자일리스 이런 쪽에서 계속 유통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FGA라고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쪽이다 보니까 계속 교육시키고 AS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마진이 되게 높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사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실적은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같이 붙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모멘텀에 생각보다 반도체 소부장인데 실적 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지금 보게 되면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냐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소재랑 부품 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커지게 되면은 그나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거기 들어가는 테스트 장비 쪽에서 소켓이나 뭐 포커스 링이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세정 장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럼 거기 저것들은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플레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님 종목들이 이제 거의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번엔 장비는 삼성이 조금 좀 그러다 보니까 장비는 좀 주춤할 것 같고 소재 부품 쪽을 많이 봐야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전에 한국은행 자료에서 보면 또 그 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효성중공업 목표가가 100%나 올린 곳이 있던데 이 전력기기주의 2분기 실적 그리고 뭐 이제 주가의 랠리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전력기기는 여전히 포트 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늘릴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한동안은 그러니까 연초 이때는 제가 사실 좀 과부하 걸린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해서 좀 피해 있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다시 포트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공장 증설한 거에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애드가 되는 거잖아요. 매출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미국에서는 중국산을 안 쓰다 보니까 이 전력기기 쪽은 계속 쇼티지예요. 근데 이제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쇼티지는 유럽으로도 확산이 될 겁니다. 유럽 쪽에서도 수요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고민할 건 없다. 단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효성은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긴 한데 현대일렉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예상치보다는 좀 못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예고가 돼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공장 쪽 증설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애드되기 시작하는 건 일진전기가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순서가 LS 일렉이 되고요. 내년 들어가게 되면은 현대 일렉이 이제 공장 가동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PER이 지금 이제 올해 거 기준으로 대충 보니까 현대일렉이나 세 회사가 다 20 전후에 걸려 있어요. PER이요. 그리고 내년 들어가게 되면 그게 또 20 밑으로 한 17 뭐 이렇게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계속 성장의 그림은 유효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대체할 데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고 AI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제 업무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데이터 센터 스터디를 하는데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수요 전망, 공급 전망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뭐 이게 꺾여야 엔비디아도 꺾이고 뭐가 꺾일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의 계획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력 공급은 이제 석탄도 해야 되고 천연가스도 해야 되고 원전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뭘 하든지 간에 이 전력기기 관련된 수요는 상당히 강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대표님도 전력기기를 오랫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쭉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그냥 가져가세요. 편하게 가져가시는데 편하게 가져가면 됩니까? 네, 보면은 어제 며칠 전인가 그 외국계 리포트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꺾었지 않습니까? 네, 2분기 일단 조심해라 아니면 슬라이드 단기적으로는 기대가 올라가 있다. 네. 그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환율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같고 거기다가 몇몇 업체들이 약간 인식이 좀 지연된 것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저희가 실적 분석하면서 분기로 꺾겠다든가 그리고 또 사이클이 이상이 없이 수주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 바뀌지 않게 되면은 무시해도 되겠죠. 근데 단 중요한 거는 그럼 혹시나 2분기 실적 생각보다 조금 슬로우하게 됐다 그러면 한번 많이 오른 섹터이기 때문에 과격하게 나온다. 내가 그럼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 몰라 그냥 이렇게 수익 많이 났는데 뭐라고 하는데 고점에서 만약에 30% 조정 나온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냥 승질이 납니다. 예. 난 뭐 했는데 그냥 뭐가 100%는 아닌데 수익이 만약에 60%대로 떨어져 있다. 내 돈 날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손절한 것보다 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 주가를 보고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한다 그러면은 혹시나
실적 발표에 조금이나 뭐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살짝 줄였다가 그거 이제 나올 때 혹시나 출력을 내가 다시 사주지 뭐 그러면 솔직히 지금보다 조정 나오게 되면 더 많이 삽니다. 요거는 요 얘기를 잘 못 알아듣시더라고. 고점에서 팔고 고급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시 조정 나오면 산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사요. 30% 더 사는 거 아닐까요? 네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면 요 대응력이 훨씬 좋아지는데 근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유 그러면은 난 단가가 여기치인데 여기 갔다가 여기 사게 되면 단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물량 늘어나는 거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실제 매매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면서 그냥 그러면 조정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비슷한 거 대안을 찾아야죠. 그 뭐 상위급 뭐 초고압 말고라도 뒤를 따라가는 것들 뭐 해서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종목 수가 늘어난다. 어쩔 수 없죠. 같은 전력기기면 뭐 비슷하게 가겠죠 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의 장기 전망은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못 맞추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 대비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기회예요. 그러면 기회겠죠. 예. 예. 대비를 해놨다가 기회를 살려라. 네, 예. 이렇게 산업의 흐름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네. 자, 방산주 관련 자료도 이제 대표님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JP 모건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이쪽은 이게 좀 나온 지가 며칠 됐는데요. 예, 근데 방산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JP모건은.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다 벌써 탑픽은 한화에로 가기 시작하고 현대로템 다 보면 오버웨이트예요. 네, 오버웨이트에서 변하지 않았고 또 보면 목표 주가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10%또 올렸고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10% 올리고 로템만 그대로라고 하는데 로템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 대비해서 24%, 예, 28%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눈높이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좀 룸을 열어놓는 거죠. 이런 쪽이고 한국우주는 이번 실적에서 컨센 대비해서 빠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2분기 실적 생각보다 주춤한데 그런데 수출 가속화, 그러니까 즉 하반기에는 아마 이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탑픽이 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 그거까지도 뭐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나머지 내용들 보게 되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여기 나온지 요겁니다. 마진입니다. 예, 마진 보게 되면 야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루템 볼까요? OPM이 40%예요. 야 이거 나름 제조업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이런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40% 제조업을 마진 갖고 있는 제조업 나와보라고 그러면은 이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까 거의? 그러네요. 게임주예요 게임주.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도 요거를 감안하고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그게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 유지되느냐 라는 쪽인데 최근에 현대로템 지난 4분기부터 나온 실적대를 보게 되면 30%대를 넘나들려고 나와요. 그러게 되면 숫자가 그냥 허무맹랑한 건 아니겠죠. 게다가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오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점점 확대되는 과정들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다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만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또 실적을 업사이드 시키는 요인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들이 또 잠정적인 것들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뭐 리스크 요인은 유럽의 자급화, 유럽 경제 심화 이런 쪽들, 그러니까 약간 유럽 쪽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들은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저희가 이제 제일 잘할 거는 가서 현지와 그러니까 합작법인 비슷하게 현지화시켜놓고 거기서 계약들이 쭉 나오는 것들 이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아마 그 첫 단계가 동유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방산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최근에 그 방산 쪽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다른 게 올라갈 때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 아파서 못 사겠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 이것도 조금 뭐 지나가면 다시 회복하고 올라가는 겁니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방산은 여전히 상승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울기 자체는 좀 완만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최근에 지금 현대로템 수급을 보면 한 달치를 보잖아요. 그럼 누가 샀을 것 같습니까? 누가 샀나요? 한 달 동안 개인? 개인입니다. 아, 기관 외국인들은 다 팔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생각처럼 또 조정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유동성의 힘일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 방산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언급이 됐었지만은 지금 사실은 이제 유럽 쪽에서 원래 폴란드 계약되게 되면 바로 루마니아 나올 거다 얘기 있었고 250대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얘기 나오고 막 쫙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폴란드 현지 얘기를 보면 루마니아하고 폴란드하고 이제 전략적인 업무 협약 비슷한 거 K2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폴란드에서 생산이 돼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약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가동이 되는 거는 27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현지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생산하고 뭐 하게 되면은 이제 이익을 쉐어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거기다가 모듈을 납품하든 뭐 부품을 납품하는 거고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될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진에 대한 부분도 역시 또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폴란드 이후에 진짜 큰 게 터지려면은 중동 쪽에서 터지든지 원래는 사실은 사우디 구형 TV에서도 우리나라 K2 전차 가지고 몇 년 전에 특별 방송을 했었어요. 특집 방송을. 거기가 1000대 이상이 필요하대요. 거기도 옛날 구형 뭐 60년대 그 탱크가 이렇게 많대요. 근데 이제 그 다 교체를 하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특집 방송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래서 전 사실 내심 그것도 기대했었는데 그 뒤에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중동, 인도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는 하나의 잠재적인 건데 저기서 한 단계 제대로 이제 움직여주려고 그러면 추가 수주가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산업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반도체가 일단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금융주였습니다. 대표님, 금융주 원래는 이제 며칠 동안 준비를 하셨다가 계속 설명을 못 하셨다면서요. 오늘 한번 털어주시죠. 그렇게 많이 시키세요. 그냥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투자자들 궁금하신 게 너무 많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볼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네.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내용이 오늘 금융주도 많아요. 네, 그냥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자사주 소각 이걸 했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PBR 한 배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뭐 예전에 뭐 0.5, 0.4 했던 게 이렇게 쭉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증권주도 그렇고 그러면 다 찼다. PBR 이제 한 배 넘어갔고 그렇게 되면 다 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실적이 좋으면은 배당 성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실적이 좋다. 그렇죠. 예. 실적이 2분기에 상당한 숫자를 얘기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이사님 계신데도 보시면은 흑자 많이 나실 거예요. 우리 보너스 나실 거예요. 우리 이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예. 주식 거래가 그만큼 활발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수익이 또 있나요? 신용이죠. 신용이죠. 예. 신용이 21조까지 네. 됐다 보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돈 쌓여 있는 건 신용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돈 빌려줘서 많이 버셨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고리대금 죄송합니다. 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무늬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런 거에다가 몰라서 그러시는데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절대 신용 쓰시면 죄송합니다, 이사님. 예.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들이 비용을 거기서 뽑아요. 네. 수수료가 더 비싼가요? 수수료는 싼데 네. 신용이자는 훨씬 비쌉니다. 수수료는 네. 싸고 이자율이 비대면 계좌가 더 네. 비싼가요? 네. 그걸 설명을 요만한 글씨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압박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근데 뭐 얘기해서 만약에 이거 신용이자 비싸다 그러면 고객센터에서 연결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이사님 계신 대로 연결을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면적으로 바꾸는 게 그리고 신용을 쓰시는 게 훨씬 더 그나마 룸은 있다. 실전 팁이네요. 네. 아마 이사님이 뭐 얘기 못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그만큼 PBR은 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 매입해서 소각한다. 그러면 EPS는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PBR은 룸이 더 생기게 되겠죠. 그거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요게 계속 될 때마다 점점 더 내려가는 게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증권 섹터가 과거의 PBR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2005년도 6년대 가게 되면 그때 PBR 2배도 있었어요. 근데 잘
잘 보시게 되면은 금융섹터 뭐 증권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이 한 20년 1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성장은 3-4배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밸류는 그대로 PBR 2배까지도 못 갔고 1배 거기서 뭐 그게 목표가 됐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007년, 2008년이면 바이코리아의 끝자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온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그럴 때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이제 맞먹는 밸류까지를 그걸 준다. 그럼 만약에 지금 많이 올라왔던 증권사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지금 보니까 PBR 한 1.3배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평균 PBR 2배로만 들어간다. 50% 더 올라야겠네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좀 그런 쪽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 거기다가 그래서 뭐 단순히 증권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금융주에서 은행은 이제 실적의 변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보험 쪽도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아직까지 뭐 PBR 0.2배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막 플레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가파르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뭐 요즘 보니까 그 생보사들도 해보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짧게 대응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대응하겠는데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거 관심 있다 그러시면은 그 정도 그냥 두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플레이는 충분히 된다고 봐야겠죠. 네. 금융주니까요. 지금 증권, 은행, 그리고 보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겁니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과거 2000년대 초반 때 나왔던 은행 PBR로 보게 되면 1.6배. 예. 지금 해봐야 이제 막 열심히 올라서 0.5배. 평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증권은 2.2배까지 갔습니다. 이번에 와서 한 0.9배. 어이구야 아직도 이렇게 돼 있고 보험은 3배까지 갔었네요. 네, 근데 그때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래봐야 0.4, 0.7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이걸 봤을 때 룸은 예, 지금 올라오는 게 속도가 붙는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거 털고 있네 그럴까봐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P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지금 요때 같은 경우도 2010 증권 같은 경우도 원래 안정적으로 돈 번다가 물론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강세장 들어온다 그러면 14배, 16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5배는 줘도 된다 라는 쪽이었는데 이제 여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상당히 큰 거죠. 더 많이 아직 격차가 나는 건 보험이고 요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뭐 해볼만 하구나.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이건 실적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다 우상향들 뭐 지금 3.9배 났고요. 네, 금융은행 쪽들은 5개 증권사는 2000년대 중반 20년 전보다 3.6배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보험도 3.9배. 다 3배, 4배 성장했는데 지금 주가의 밸류는 왜 이게 현실인 거죠. 업사이드가 상당히 네, 많이 남아있다. 그럼 이제 이사님께도 관련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사실 이제 지금 아까 전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내일 상법 공청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의 의견도 듣고 혹은 더 강한 보안 입법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 금융주 전망 그리고 내일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할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내일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사실 이 얘기하면 아마 또 금융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금융주도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선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사실 자사주는 주주 거기 때문에 그 소각이 맞아요. 사실은 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지금 소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일부 기업은 그 주식 유동성 문제가 생길 거예요. 대주주 지분하고 자사주 합치고 나면은 그거 소각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 물량 자체가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배당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잠재 부실이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뭐 PF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동안에. 이번에 돈 많이 벌었을 때 그거 감추지 말고 다 털었으면 좋겠고 또 이럴 때 보면 또 이제 최대 수익 낸다고 그 털면 좋은데 또 분위기 편승해서 또 안 하는 경우들도 또 있고 그게 이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고배당 얘기들 많이 하면 다 이제 금융주 얘기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은행지주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은행 수익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예대마진 아닙니까? 예대마진이잖아요. 네. 그럼 예대마진은 해외 영업입니까? 국내 영업입니까? 국내죠. 근데 거기서 수익이 그 예대마진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대출 억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대출 이자는 안 떨어지죠. 그렇죠. 예금은요. 금리 낮추면 뚝뚝 바로 떨어지죠.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벌어진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걸로 역대 지금 저기 쌓여있는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배당을 만약에 하게 되면 고배당을 하게 되면 지분의 70% 이상이 다 외국인이거든요. 아, 뭐가 좀 이상하네요. 근데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품 개정할 때는 지금 분위기 편성해서 제도 개선하니까 주가 더 좋아질 거야 막 이러면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또 이제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제 협의했을 때하고 조금 다르게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도 이제 연계했는데 만약에 지금 분위기 봐가지고 하겠다라든지 뭐 또 내년에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당장 사실은 집중 투표제 이번에 안 된 게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